자, 그러면 한번 지급받으신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교재 2페이지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할 그 FAT 1급의 합격 결정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요 부분만 한번 볼까요?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이 30점이 배점이 되고요. 실기 시험이 7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죠.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응시료는 2만 원입니다. 나중에 접수할 때도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그 AT 자격증은 우리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 인증제에 인정을 받는 자격증으로서 FAT 1급이 4학점, 그리고 TAT 2급은 10학점, 또 TAT 1급은 16학점에서 FAT 2급은 학점이 없어요. 그러나 FAT 1급부터는 4학점, 10학점, 16학점씩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전문학사는 경영학과, 학사는 경영학, 회계학, 세무학에 반영이 되는 학점 인정이다. 그 이제 세부적인 출제 내용이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쭉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다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목차에서 제1부에서는 다른 내용은 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제1부 알고 가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틈나면 좀 이렇게 자주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여기 바로 알고 가자 7번에 있는 개정 과목과 요점 정리가 되겠습니다. 개정 과목과 요점 정리. 어제 이제 여러분들 사전 평가를 한번 봐봤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풀으셨는데도 70점 맞으신 분이 2분이나 계셨어요. 그래서 개정 과목에 대해서도 꽤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번에 회계가 처음이신 분은 이 개정 과목을 암기하는데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개정 과목을 그 분류별로 이제 개정 과목들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요점으로 잘 정리된 페이지가 바로 2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 또 아주 요약본을 제가 인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가지고 다닐 소지하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그걸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스캔해 가지고 핸드폰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요. 제가 어제 노트도 나눠드렸는데 외우실 때는 이게 기록하면서 외우시면 또 좋으니까 노트도 활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수업이 되는 회계란 무엇인가, 여기가 이제 회계 이론이 되겠는데요. 제1절에서는 이제 회계의 개념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제2절에서는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걸 하는데,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 제1장에서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그래서 제1장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이제 회계 이론 제대로 알기 해가지고 이제 깊숙하게 개정 과목 이론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 과목 이론을 배울 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순서대로 배울 텐데요. 자산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게 되고,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요 순서대로 구분해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에 관련해서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두계획, 이익잉여금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공부할 거고요. 또 손익에 관해서는 수익과 비용을 먼저 수익 개정 과목과 비용 개정 과목 이런 순서대로 정리해 보실 거고, 제7절에 있는 내부통제제도와
그 내부 회계관리제도라는 단어는 여기는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 뭐 회계에서는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이렇게 시험 보기 위해서 그 한 페이지 정도만 여러분이 좀 정리해 놓으시면 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은 시험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되죠. 부가가치세 이론은. 그리고 이제 이 부가가치세 이론은 나중에 실무하실 때에도 이론적 배경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FAT 1급 시험에서 부가가치세 실무는 24점, 24점 부분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 거래, 어느 것이 과세가 대상이 되고 또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래 이런 것들 구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과세 표준과 매출 세액의 계산,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한 정리 해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 이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5페이지까지가 부가가치세의 끝부분이 되겠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먼저 공부하는 이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135쪽까지 정리하시면 이론이 끝나는데 대략 시간이 30시간 차 내지 40시간 그 사이에서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계산이 아주 약간 13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조금 수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에 교육 내용에서는 원가 계산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을 안 할 거고요. 역시 또 비영리 회계 이것도 우리 이번 수업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FAT 시험에도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 회계도 내용이 아주 조금 들어 있어요. 151쪽부터 155쪽까지니까 한 서너 장 정도 들어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우리 수업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부가가치세 이론이 끝나면 바로 제3부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3부에서 이제 더존 스마트 A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회계 프로그램 중에서는 더존 스마트 A와 그 다음에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보다는 더존 스마트 A가 더 시장 점유율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치르고 있는 자격시험은 전부 더존 스마트 A로 시험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존 스마트 A 교육용 프로그램을 쓸 겁니다. 우리가 실제 업무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교육용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도 설치할 수가 있고 지금 이 교실에도 모두 교육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그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점표 입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것도 합니다만은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것을 하고 나면 이제 점표 입력해가지고 회계 장부에 반영하는 그 결과를 조회하고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숙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실무 수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이런 증빙들이 쫙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이 양이 좀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가 어디까지 끝나냐면은 306쪽까지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진도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06페이지 다음부터는 뭐냐? 모의고사 5회 그리고 기출문제 6회분. 네, 기출문제는 2018년도에 실시된 문제들만 수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정답과 해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그래서 우리 이 책이 이렇게 좀 굉장히 양이 많아 보여가지고 처음에 책을 받으시면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어우, 야, 이거 이렇게 많나 하고 놀라시는데 보다시피 문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앞에 뭐 NCS하고 연관해서 쭉 설명하는 거 모두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알고 가자 7을 여기 개정 과목 요점 정리 여기는 틈나는 대로 많이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가 되겠죠. 예. 우리가 회계를 처리하는 단위가 개정 과목인데 이 개정 과목에 앞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 정리를 숙지하시도록 자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오늘은 이론 내 것으로 만들기 페이지 수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회계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FAT 1급에서는 잘 출제를 안 합니다. 네, FAT 2급 정도, FAT 2급 가장 낮은 급수의 시험에서는 이거 굉장히 많이 다루죠.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자, 우리가 뭐 그렇지만 FAT 1급 시험의 출제는 그렇게 많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회계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회계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교재에서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시험용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요 밑에 있는 요 세 줄입니다. 요거 시험용에서는 이 부분의 정의가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정의한 것이냐? 회계란 회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된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 설명을 찾아야 됩니다.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인식하고 측정 기록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좀 뜯어서 보면은요,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뭔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회계 정보 이용자는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회계 정보 이용자다 하는 것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우리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내부 이용자도 있고 외부 이용자도 있어요. 기업 내부의 이용자다 그러면 첫째 경영자가 회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죠. 경영자. 그 다음에 근로자,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회계에 관한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영 실적에 대해서 회계 정보를 봄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외부 정보 이용자 하면은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우리가 이제 그 상장 기업들이다 그러면 잠재적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죠.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그러나 이제 비상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 정보 이용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래처 또는 거래를 하는 은행이 채권자가 되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니까 채권자, 또 외상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정부기관, 네, 투자자 이런 사람들, 외부에 있는 많은 관계인들이 우리 회계의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한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회계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회계 정보라는 것은 이것이죠. 경제적 정보, 기업의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인식하고 측정하고 기록한 자료, 이것을 우리가 회계 정보라 한다는 거죠. 네, 회계란 이런 것이다. 그 위에 있는 설명은요, 뭐 시험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다 하는 겁니다. 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모든 계산을 말하며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해석, 설명하거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포함되므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경영활동을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기업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계 정보에 대해서요, 기업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에도 많이 쓰입니다. 여러 가지 의사소통에서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그 회계 실무자가 또는 회계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회계적 그 지식이 갖추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 어제 동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모두가 필요한 공부이다. 다 같이 회계 공부를 시작합시다. 그런 우리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계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의 목적은 여기에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네. 첫째는 아까 위에 있는 회계 정의처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그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단 목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영성과라든가 재무상태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경영성과 재무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저런 걸 나타내는 그 표를.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회계의 목적. 첫째,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아까 회계의 정의하고 거의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영진은 회사의 이제 대표, 사장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대표가 경영진인데, 그 기업의 대표라는 것은 주주들로부터 회사라는 자원을 위탁받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경영자는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위탁받아서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회계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경영진이 너무 무리한 욕심을 이제 부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여주는 이 그 회계 정보를 조금 더 이쁘게 좀 포장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회계 부정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좀 실적을 과대하게 포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식 회계의 하나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첫째, 우리 회계의 정의에서 나와 있는 대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런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또 있다는 것이죠.
자, 목적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여러분이 넘겨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회계정보 이용자가 이렇게 크게 두 개 그룹이 있어요. 외부 그리고 내부. 그래서 외부에 보면 굉장히 많죠. 주주나 투자자, 외부에 있는 이용자이고, 채권자,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상대자들이 채권자죠. 거래처, 우리 회사하고 상품이나 제품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거래처. 정부, 중앙정부도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세는 중앙정부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지방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이 있죠. 조세관계 때문에 우리 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회계정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이라는 것은 우리 잠재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도 우리 기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취업을 할 때도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고 취업을 아무래도 하겠죠. 같은 건설회사 하더라도 건설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가 앞으로 수익성이나 장래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꼭 거래처나 채권자 관계라든가 주주나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대중들도 기업의 회계 정보를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자와 근로자가 있겠습니다. 경영자와 근로자가 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또 표를 보면은 회계에는 그 정보 요구에 따라서 회계 정보를 누가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회계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시험 여러분이 자격증을 이제 꼭 자격증만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 교재는 이제 자격증 취득에 관한 수험서이니까 우리가 딸 자격증이 뭐예요? FAT죠. FAT. 그 F가 요겁니다. 파이낸셜. 재무죠, 재무. A는 어카운팅 해서 어카운팅이 회계죠. 그래서 재무 회계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T는 테크니션인데 이게 기술자. 그러니까 기술자를 의미하니까 재무회계 기술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 실무라고 그러죠. 재무회계 실무자. 그래서 재무회계 기술자 자격증을 우리가 FAT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TAT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FAT 1급 위에 있는 게 TAT 2급과 1급이 있어요. 그러면 TAT는 뭐냐? 여기 텍스 어카운팅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죠. 세무회계.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에 좀 기반을 닦아서 회계를 우리 회계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이렇게 우선 그 재무회계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계하고 또 세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세금을 내기 위해서 기업이 회계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그 실적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재무회계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무회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법인세가 있고 소득세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고 등이 있는데 이번 우리 FAT 1급에서는 여기 세무회계 중에서 부가가치세,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면서 대체로 맨 처음에 필요한 공부하면은 부가가치세라고 생각을 해요. 부가가치세는 면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자의 회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FAT 1급에서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원가 관리 회계는 무엇이냐?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여기서 원가를 더 강조할 때는 코스트 어카운팅. 관리를 더 강조하면 이제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관리 회계 또는 원가 회계라고도 하는데 이 관리 회계나 원가 회계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상장기업은요. 이 작성 기준이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서로 기준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국제회계 기준에 따르고 있고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상장기업들 대부분의 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많죠. 우리 주변에는 아주 큰 기업 빼고는. 그래서 비상장기업은 기업회계 기준, 기업회계 원칙을 따른다. 자, 세무회계는 무슨 원칙을 따르냐? 이런 세법을 따르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는 법인세법,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원가관리회계는 기준이 보시면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회사마다 원가 계산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원가 회계도 우리가 교재에 있듯이 원가 계산의 기본 원리는 있어요. 종합원가 계산을 해야 되느냐, 개별원가 계산을 해야 되느냐,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것은 개별원가가 맞다. 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은 종합원가 계산이 맞다. 이런 원칙은 있어요. 하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특별한 기준 없이 기업의 경영자가 요구하는 양식대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또 그 기업이 그동안 수년간 해왔던 어떤 형식이 있고 또 전통이 있어요. 그걸 살려서 쭉 해나가는 것이 바로 원가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재무회계하고 세무회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하고 관계 지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작성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재무회계와 이 원가관리회계의 이 작성 기준 어느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재무회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외부 정보 이용자만 여기서 이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주로 외부 정보 이용자가 주로 이용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나 근로자는 재무회계 자료를 안 보느냐? 그럴 리는 없겠죠. 여기 내부 정보 이용자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는 것은 주로 주주에게 또는 투자자에게 또는 채권자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회계 정보를 가져와라. 그 회계 정보를 보고 심사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제출하는 회계 정보는 재무회계 정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원가관리 회계에 갖다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는 주로 외부 정보 이용자, 은행과 같은 채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제공한다든가 주주나 투자자들에게 외부에 공표하는 목적이 크다. 이거. 공표하는 목적. 그 이 원가관리회계는 이런 외부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원가관리회계 외부에는 공개 안 해요. 경영자, 근로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 근로자만 이 정보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자가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생산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회계가 의미한다는 게 관리를 위한 회계라는 거죠. 관리를 위한 회계. 그래서 우리 회사 스타일로 회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 매니지먼트 회계는 미래를 예측해 본다든가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면
이 신제품의 원가가 어떻게 되니까 앞으로 시장에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제품이나 이런 상품의 가격 결정 이런 데 이용을 해요. 원가 계산을 해봐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외부의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관리 목적으로 하는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AT가 뭔지 아셨죠? 아, 재무회계 기술자라는 뜻이구나 하는 거죠. TAT 하면은 세무회계 기술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회계를 앞으로 이제 재무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내용부터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회계를 할 때는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전제 조건. 첫째가 뭐냐면은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것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소유주하고는 독립된 존재로 간주해라. 이게 기업 실체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 우리가 주식회사 같으면, 법인 같으면 소유주가 주주이고, 개인회사 같으면 사장님이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하고 이 사장님하고를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용을 지출할 때 이게 사장님의 재산세를 낸 건지 회사의 재산세를 낸 건지 이런 거 잘 분리해야 되겠죠. 사장님이 살고 있는 집의 재산세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우리 회사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회계 단위 소유주와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우리 전제는, 회계를 하는데 전제는 계속기업을 가정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은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금방 청산할 거다 이런 예상은 하지 않고 우리가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우리 기업은 영업을 계속한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회계 장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면요, 감가상각이라는 회계 처리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것이 이런 계속기업을 가정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 파란 글씨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건물의 내용연수를 20년 등으로 하여, 여기서 내용연수라는 말은 건물의 사용 가능 기간을 내용연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내용연수가 20년이다 하면은 이 건물은 20년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건물을 20억을 주고 샀다고 한다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을 계속기업의 가정이며,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말보다는 그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우리 회사가 2019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20억을 주고. 그러면 이 20억을 2019년도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20년간 나누어서 원가를 이 비용을 나누어서 처리를 해요. 그게 감가상각의 개념이에요. 20년간. 그러면 2019년도에 비용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1억이죠. 1억. 또 내년에 또 1억. 그래서 앞으로 20년간 이걸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개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할 것이다.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특정 기간에 유형자산이라든가 어떤 자산을 대량으로 취득을 할 때 그 투자가 굉장히 큰 기간에 비용이 집중되지 않고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비용이 분산되는 거예요. 예, 계속기업의 가정은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기간별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계속된다 해서 기업이 개업을 한 날로부터 폐업하는 날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상장기업은 6개월에 한 번,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기간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별 보고의 과정, 폐업할 때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최소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보고해야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회계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표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회계에서 회계 장부라든가 하는 데서 많이 쓰고 있는 기간의 개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예, 이 용어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당기라는 것은 지금 2019년도죠? 2019년도 당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년은 우리가 차기라고 불러요. 차기. 지난해 2018년도는 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 당기, 차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기초와 기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기초는 뭐냐? 당기를 기준으로 당기의 기초는 1월 1일이죠. 그러면 당기의 기말은 12월 31일이 기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는 1월 1일이요. 기말은 12월 31일인 것이죠. 자, 그런 이 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기말, 당기, 전기, 차기 외에 여기에 이 부분에 보면 2월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회계에서만 2월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도 2월이라는 말을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셈이에요. 2월, 다음 보고 기간으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2월 시킨다 하면은 다음 보고 기간으로 넘긴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2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기 2월이면은 전기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 이게 전기 2월. 그러니까 당기 입장에서는 전기에서 넘어왔다 해서 전기 2월이라고 표시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장부에는 자산 부채 자본의 경우는 전기 2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1월 1일 날 장부에는 전기에서 넘어왔다. 전기 2월. 그 다음에 2월에는 또 차기 2월도 있는데요. 차기 2월은 무엇이냐면은 당기의 입장에서 보면 차기로 넘어가는 여기 당기의 12월 31일 날 장부에는 일로 넘기기 전에 여기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차기로 넘긴다 해서 차기 2월이라고 기록합니다. 차기 2월. 당기에서 차기로 2월 되는 금액을 말하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다음 기로 넘겨서 또 이어서 우리가 장부를 기록하기 때문에 차기 2월을 하죠. 또 차기 입장에서는 당기에서 넘어왔다 해서 전기 2월이라고 또 표시하는 거고요. 1월 1일 날에는. 네. 그러나 이제 수익과 비용에는 차기 2월이다, 전기 2월이다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나 비용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끝이에요. 예. 수익과 비용. 그래서 만약에 비용 중에 우리 회사의 급여가 2019년도에 5천만 원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2019년도에 급여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2019년도에 급여는 5천만 원으로 끝. 내년에 5,001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차기의 급여는 다시 비용으로 다시
1월달 급여 얼마, 2월달 급여 얼마, 다시 비용을 영원부터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게 수익과 비용이고, 이와 같이 차기 2월, 전기 2월로 넘겨야 되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산부채 자본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하게 계속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수익과 비용을 정리할 때 발생주의라고 하는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 발생주의의 상대적 개념은 현금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금주의. 단지 수익과 비용만이 아니라 자산에서도 현금주의보다는 발생주의를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는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수익을 인식할 때도 그렇고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외상 매출 같은 거. 네. 자, 이 상품을 제가 거래처에다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이 외상으로 팔았으면 돈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돈은 언제 받기로 했냐면은 내년에, 네, 지금 1월 19일 날 외상으로 팔면서 내년 1월 18일 날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판매대금, 이게 판매대금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이 판매대금이 이제 수익인데, 이 수익을 돈을 받는 게 2020년도니까 2020년도의 매출액으로 기록을 한다. 이러면 현금주의예요. 돈을 받는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발생주의는 뭐냐? 내가 이 상품을 인도했어요, 거래처에다가.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대로 이걸 쓰고 있어요. 우리 통제를 벗어났죠? 예, 그게 발생주의입니다. 돈은 안 받았지만 우리는 이걸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매출액에 집어넣고 자산으로 잡아요. 돈을 받았으면 현금을 자산으로 잡을 텐데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계정과목이라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단위, 현금이다, 외상 매출금이다, 이런 게 다 계정과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회계는 일부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결산 때는 모두 발생주의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현금주의만 하는 것이 이 거래를 전부 다 발생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거래 현금주의로 합니다. 기중에는. 그랬다가 결산 때는 전부 발생주의로 고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으로 현금 거래 이외의 비현금 거래에 대하여도 거래로 인식하고 회계 처리한다.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식되는 매출채권, 이 매출채권이 아까 말한 외상 매출금 같은 거예요. 매입 채무, 우리가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 같은 겁니다. 이런 것 등의 발생주의 계정 과목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의 표를 보시면은 비용에 관한 발생주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 비용이나 수익에서도 발생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 날 향후 2년간의 자동차 보험료를 20만 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그러면 2년치의 보험료를 2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예, 2019년도에. 그러면 2019년도 자동차 보험료로 기록해야 될 금액이 얼마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현금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2019년도에 지급한 현금이 20만 원이니까, 예,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2019년도에 자동차 보험료는 20만 원이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현금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현금주의는 2019년도 보험료 20만 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고, 발생주의는 그 보험의 효력이 발생되는 기간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보험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
2년치이기 때문에 10만 원은 2019년도에 효력이 있는 것이고 20만 원은 2020년도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력 발생 주의로 회계 처리를 한다면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게 발생 주의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발생 주의가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발생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인 거 우리 발생주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회계의 기본 과정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질적 특성 요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질적 특성부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자, 10분간 우리 쉬는 거 하겠습니다.